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채용계획, 두산, 한화, 유통업, 인국공 사태에 대한 뉴스를 통해 취업시장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절반만 하반기 채용계획 있다. 작년보다 19% 줄어. 예, 지금 중소기업들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굉장히 다 힘들어한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예, 어떻게 두 분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중소기업 취업도 하고 싶은 분야랑 직무가 본인한테 잘 맞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보다 어떤 급여나 복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분야에 잘 맞으면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충분히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한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로 이제 직무가 잘 맞는다고 해도 그 회사의 분위기라던가 그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워라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약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부모님이나 뭐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은 중소기업 부인들이 취업하겠다고 하면 뭐 따로 뭐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조금씩은 다른데 부모님은 일단 대기업 특유의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안정성 같은 걸로 대기업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편이고 친구들도 거의 대기업을 많이 선호했다가 요새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워낙 채용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기업도 본인의 원하는 직무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또한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물론 대기업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시는데 그것보다 이제 기업이나 이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제 제가 원하는 일을 하셨으면 하는 것 같고요. 친구들은 이제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거나 노력한 거에 대한 나름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려서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이쪽이 뭐 창업이나 스타트업 이쪽에 이제 관심이 어려서부터 있어서 대기업을 꼭 가야겠다, 뭐 공사공단을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창업자분들이 다 거의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나 뭐 손자나 뭐 며느리나 뭐 딸이나 이런 분들이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가서 내가 뭐 일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일단 경제적으로나 사회 인식 때문에 그죠? 대기업이나 공사공단을 다 선호를 하고 모두가 다 희망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사회 구조 이런 게 결국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결국 뭐 연봉이라든지 복지를 뭐 대기업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또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기업들도 이미 가업 승계가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자녀분들이나 뭐 손자분들이 가업승계 형태로 기업을 물려받는 상황이어서 창업가와 같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경쟁력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염려가 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결국 대기업과 같은 기업으로 성장이 힘들고 보상도 어려워지겠죠. 예.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서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청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제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와 해외는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텐데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결국 두산 베어스도 끊임없는 매각설 나오는 이유. 예, 두산그룹도 지금 뉴스에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두산그룹에 대해 혹시 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잠깐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두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두산 하면 먼저 두산중공업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두산이라는 기업을 꼭 마주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두산하면 사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니까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경영 악화로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해요. 최근에 뭐 산업은행이 1조 원 긴급 수요를 하고 이번 달에 한 번 더 투입했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망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원전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어떤 경영 전략으로 대처를 해나갈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야구단 지금 메가sol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뭐 거의 끝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적이 언제가 있었냐면 IMF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혹시 기아 타이거스의 야구단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거의 태어날 언제를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해태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해태 혹시 선동열 맞습니다. 선수가 뛰었던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그게 타이거스 원래 원 기업이었어요. 네. 아마 IMF 때 다 망해서 그때 구단들이 다 업체가 바뀌었죠. 네, 다 망해갖고. 근데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 거의 IMF 수준으로 이 기업도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두산이 원래는 주류 기업이었던 거 아시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원래 두산은 원래 그 오비 맥주를 하던 회사였어요. 네. 그 맥주를 팔던 회사였는데 90년대 그 주류 사업을 다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중공업 회사랑 바켓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갖고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뉴스 항상 그 경영학 케이스 스터디로 두산 사례가 나오면서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회사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칭찬이 굉장히 많았었고 당시에 회장이 박용만 씨였어요. 박용만 씨가 옛날에 막 백팩 메고서는 직원들과 이렇게 교류를 잘 한다고 막 트위터도 하고 막 인기 있었는데 네. 지금 두산 인프라코업 회장으로 나오는데 전체 두산 그룹의 회장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말하기에 도대체 두산이 사람들이 왜 엄청 잘 됐어요. 오비 맥주가. 네.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고 뭐 어떤 브랜드인지 하이트인가요? 하여간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맥주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걸 팔고선 갑자기 중공업을 하겠다고 하니 미쳤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바켓도 인수하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한 10년 전이죠. 20년 전. 근데 지금 20년이 딱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전략이 아닌가. 아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또 이게 두산 인프라코어는 약간 그 원자력인가요? 네. 네, 그거 이슈도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위기를 잘 넘어가야지 두산도 그렇고 대한민국 미래가 좀 달려있지 않나. 네. 왜냐면 큰 기업이 몇 개가 IMFT처럼 크게 해체되거나 망하면 그 파급력은 정말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매각 추진, 유동성 확보 차원. 이 뉴스는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새로 생기자마자 팔아버린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백화점 그대로 하는데 자기네가 멋지게 지어놓은 이런 건물을 팔아서 자기네가 다시 임대해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갤러리아 백화점이 어디 그룹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여기서 나오는 하나갤러리. 하나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그룹에 대해서 짧게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유통업이랑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죠? 하나그룹 뭐 아는 거 뭐 있나요? 한번 잠깐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하나그룹은 정말 그 브랜드명만 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한화하면 요새 거의 최다 연패로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한화 이글스 야구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네. 그죠. 최근에 그 아시아 신기록 세울 뻔했죠, 그죠? 네. 네.
거의 타이 기록까지 갔다가 타이 기록까지 갔나요? 18연패가 딱 타이 기록이었는데 그럼 19를 하면은 기록을 세우는 거였어요? 거의 뭐 이제 국내에서 최다 연패 1등이 될 수 있었지만 네. 살아났습니다. 타이까지. 야구가 문제가 많고 두산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그죠? 네, 하나 그렇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로 하나는 한국 화약의 약자입니다. 네. 원래 5, 60년대에 그런 그런 화약 기술을 만들던 그 다이너마이트죠. 그걸로 컸던 회사예요. 네, 뭐 지금 굉장히 큰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 그룹을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들이 다 휘청휘청하는데 이 뉴스 하나를 보면서 좀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가 지금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니콜라라고 하는 미국의 수소차 회사를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대박을 냈습니다. 태양광, 수소. 그래서 뭐 주가가 하나 그룹에서 투자했던 수소차 회사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갖고 주가가 대박을 내서 잘 되고 있는 그런 뉴스고요. 물론 유통이 지금 힘들긴 한데 그거를 뭐 바로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하나 아까 뭐 이글스 얘기했는데 거기 뭐 야구 그 감독도 막 경질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은 뭐 너무 좀 매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위기에서는 그 대응을 잘하는 나름 그 알짜배기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뭐 이런 이게 시청 앞에 있는 호텔이에요. 플라자 호텔. 이거 하나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앞에 시청 있고 광장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나름 알짜배기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또 하나고 63빌딩. 예전에 대한생명이 원래 운영을 했는데 하나가 인수를 해서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가 성장을 하는데 큰 발판이 됐던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 쪽이 강하다고 했나요? 하나가 이제 하나 자산운용도 있고 하나가 좀 보험, 하나 생명 이런 이제 금융 쪽에서도 지금 많이 진출을 해서 금융 쪽에서도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은 원래 그 김승현 회장이 옛날에 좀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특정인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뉴스 옛날 뭐였죠? 뭐였더라? 조폭 간에서 뉴스가 좀 나왔었던 네, 것 같은데. 뭐 회장이 자기 아들 때렸다고 그 웨이탄가를 불러다가 빠따로 때렸나요? 모르겠어요. 다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이 자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아까 그 니콜라 그 투자권도 그렇고 그 자녀분들이 지금 뭐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랑 아버지가 그저 잘 뭉쳐서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지 않을까. 물론 그 명함이 다 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취업 있으신 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하나는 수시 채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제2유행의 이마트 울산 실적 우려에 주가도 내리막. 예, 아까 전에 뭐 백화점 그 뭐 갤러리아 얘기했는데요. 뭐 정아 씨는 아는 백화점이나 유통업체 어디가 있나요? 저는 일단 제일 유명한 유통업은 GS25나 쿠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애용하는 것은 저는 요즘 이마트를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하면 요새 또 쓱닷컴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마트에서 배송 담당 쓱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되게 화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켓컬리도 평소에 거의 못 봤는데 요새는 집 앞에 택배상 잡으면 집들마다 마켓컬리가 써져 있는 게 많아서 요새 또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과 다르게 좀 호재를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뭐 지난 시간과 이어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통업들이 굉장히 힘들죠. 특히 뭐 사실 예전부터 힘들어 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더 힘들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사례인데 미국의 뭐 우리나라의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유명한 코스트코 같은 유명한 회사가 월마트라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아마존 때문에 거의 망하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쇼피파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이랑 같이 협 파트너십을 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을 따라잡자고.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화로 넘어가지 못하면 다 힘들어질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뭐 타겟, 베스트바이 이런 그 오프라인 형태의 유통업체들이 다 망했어요.
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또 이제 롯데마트, 실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사 안 되는 거는 지금 다 문을 닫기로 계획을 했거나 무슨 그 휴직을 지금 시행한다고 같았는데, 예, 위기를 무급 휴직, 예, 폐업,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결국 핵심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가 거기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뭐 티몬 같은 업체를 어떤 대기업, 신세계였나 롯데였나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썰이 돌았었죠. 진실은 아니고 그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좀 재밌는 썰을 하나 풀면 신세계랑 이마트가 어디서 시작된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신세계 창업주가 누구였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어. 모르겠어요. 삼성의 창업주 어, 이병철 씨. 이병철의 딸이 하는 게 신세계입니다. 그죠? 네.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삼성전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지금 이재용 씨가 지금 회장인가요? 네, 부회장인가요? 네, 네, 부회장. 네, 이재용의 아버지는 이건희죠. 네. 네. 이건희 아버지가 이병철입니다. 어, 그리고 그 딸이 있어요. 이병철 딸이 그 신세계 라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계도 또 크게 구분이 되는데 백화점 파트가 있고요. 그런 이마트라고 하는 뭐라고 하지? 그 이마트 같은 거 뭐라고 해요? 유통산업? 네, 유통산업 두 개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 브랜드, 약간 대중 브랜드라고 해야겠죠. 신세계는 백화점이잖아요. 신라 호텔도 있고. 그쵸. 예. 신세계 백화점은 그 딸의 딸이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병철 딸의 딸이 신세계를 가져갔고, 이병철 딸의 아들이 이마트를 가져갔어요. 그게 바로 정용진 씨라고 뉴스에 자주 나오죠. 이분의 전부인이 누구죠? 전 부인이 고현정 씨죠. 전 부인입니다. 이혼했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 썰로 넘어가는데 재밌으라고. 네, 다음 뉴스 보실까요? 이건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뉴스입니다. 들불처럼 번진 인국공 사태. 문제는? 네, 인천국제공항이죠, 그죠? 인천국제공항 사태.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인국공 사태가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비정규직으로 있던 보안 검색어원 한 1,900명 정도를 정규직화로 추진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취업을 하려면 되게 엄격한 필기 시험도 거쳐야 되고 면접 절차도 있는데, 비정규직, 쉽게 말해서 알바로 들어온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모두 다 생략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해 버리니까 정규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박탈감을 느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요새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네, 좀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중 하나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알바처럼 들어온 보안 요원분들이 이런 경찰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정말 공부를 하신 청원 경찰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으로 1,900명 정도죠. 이거를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수치만 이 정도로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많이 시켰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라던 이런 정규직 전환은 뭔가 공정하게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들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사람들이 진정 바라던 정규직 전환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진실인지 지금 이런 막 멘트들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거 정규직 되면? 190벌 더 5천만 원. 지금 5천만 원은 사실 좀 썰에 좀 불과하고 어느 정도 연봉 인상폭이 있다고는 해요. 아마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연봉이 인상될 것 같다라고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봤는데, 5천만 원까지는 사실 좀 부풀려진 좀 과장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필기 시험을 되게 뭐 쉽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그냥 썰인가요? 뭐 아는 정보가 있나요? 그것도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필기시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막 음모론도 있고 요새 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정치적으로 암묵적인 딜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성희롱? 단톡방송 성희롱 했다고 뭐 정규직 취업되면은 전환되면 뭐 승무원도 뭐 자기들이 뭐 이상한데요. 진짜 이게 진짜예요 이거?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성 갖고 계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그냥 이렇게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 필기 시험도 대충 보고 인적성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죠. 좀 그 프로필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진짜 언론에서 나오는 말이 맞다면 진짜 공정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로 인해서 혜택을 취업 기회를 잃는 청년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뭔가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렇게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되는 거랑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로서의 공정한 경쟁은 정부가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랑 관계가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성공의 비결은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것. 네, 지난 시간에 바이오 쪽 취업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요새 얼마나 인재를 뽑는지 막 이런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 취업 관련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조금 봤는데 바이오에서 뽑는 뭐 경영이라든지 뭐 경제 이런 제 전공 분야와 맞는 쪽의 직무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준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바이오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요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빙하가 계속 녹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빙하에 숨겨진 더 되게 오래된 바이러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보면 앞으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고 많아질 텐데 그런 쪽과 관련된 바이오 계열의 시장도 되게 늘어날 거고 이쪽으로 취업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다 이제 긍정적인 뉴스고 얼마 전 SK 어디죠? SK 바이오팜이 공모 청약을 이번에 했는데 경쟁률이 300대 1을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기업 공개 상장을 하는데 바이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그런 어떤 기타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SK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 회사라든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인기가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R&D 바이오 쪽이 결국 투자금을 받아서 R&D에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고 그 얘기는 결국 사람을 뽑을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쪽 분야 전공이 아니어도 그 회사에는 상경 계열이라든지 디자인 계열이라든지 IT 계열 모든 직군을 사실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고 뭐 돈이 들어오면 돈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거의 써야 돼요.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많이 쓰는 돈은 결국 채용. 그래서 반드시 이쪽 바이오 쪽에 채용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며칠 전에 그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이제 자기 강연을 했는데 요 내용이 좀 긴데 짧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이제 사업을 지금 셀토리온이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초기 한 10년 가까이는 거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실제 자살을 하려고 갔었고 근데 잠깐 뭐 고민을 하는 계기가 돼서 한 2주 잠깐 연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살 준비를 하려고 지인들한테 가서 고마웠다. 뭐 미안했다. 그런 점들을 막 계속 얘기를 했대요. 가족한테도 하고 뭐 직장 동료 그 직원들한테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한테 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강의 내용은 정말 이건 초등학교 기본 책 그런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운 그런 책의 그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 즉 고마워할 때 고마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죽을 위기, 자살할 그런 상황까지 처해서 자기가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니 자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봤고 정리하면은 인성의 중요성, 그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뉴스를 통해 취업 시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취업동 뉴스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